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축으로 불려온 석유화학 산업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 중동발 증설 공세 그리고 전기요금 상승 등 복합 악재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극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면 그 뒤에 지원하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먼저 과감하게 지원해야 기업들이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요.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업계의 실태 살펴보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세대 간 증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의 증여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특히 증여가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전날 일단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은 저가 매수 심리가 시장 안에서 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94% 3,172.35에 거래를 마쳤고요. 네. 코스닥은 1.15% 상승한 79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반등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요. 일단 낙폭이 어제 컸던 반도체 주에 오늘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네. 지금 삼성전자는 2%대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네이버, 한화오션이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4, 5%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 영향 없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다시 연 건데요. 일단 알리바바 쇼크가 계속될까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 이거는 일단 극복을 한 모습이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분위기였고요.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간밤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병력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가 또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다시 1%대로 떨어졌다고요? 네, 1%대로 그것도 그건데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8월 소비자 물가 동향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9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네. 이제 2%대를 유지하던 물가 상승률이 갑작스럽게 이제 1.7%까지 떨어진 거가 궁금할 텐데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이제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의 특징은 공공 서비스가 3.6% 하락을 하면서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어요. 네. 이게 4년 10개월 만에 공공 서비스 물가 하락분 중에 가장 큰 겁니다.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킹 사고 일으켰던 SK텔레콤이 지난달에 통신요금 50% 할인을 실시하면서 네. 휴대전화 요금이 20% 넘게 급락을 한 이게 거예요.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군요. 그렇습니다. 네. 전체 물가를 0.59%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신비 영향을 제외하고 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입니다. 그러면 전월이 2.2%였으니까 네. 전월보다도 조금 더
늘었다는 건데 어쨌든 일시적인 요인으로 1.7%까지 떨어진 거고 그 외에 이제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농축수산물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4.8% 올라서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이제 쌀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쌀이 11%가 올라서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보였습니다. 네. 가공식품도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었습니다. 4.2% 올랐고요. 품목별로 보면 최근에 저가빵으로 좀 논란 더하기 화제가 됐었죠. 빵이 지난달에 6.5% 네. 상승했습니다. 2년 1개월 만에 최대 오름세였습니다. 네. 그 앞서 그 이제 통신비 할인 영향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1% 떨어진 거고 네. 그걸 제외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라고 말씀하셨으니 네. 다시 또 2%로 올라서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은행도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9월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 하락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서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앞으로 소비자 물가의 추이를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전반적인 낮은 수요 압력 또 국제유가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자, 금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 미국 현지 시각으로 1일,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온스당 3,557.1달러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한 거고요. 현물 가격도 온스당 3,500달러 돌파하면서 네. 역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 가격이 다시 오는 거는 이달에 이제 미국 금리 결정회의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미국의 금리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이 이제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이와 별개로 미국의 국내외 정치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지금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을 높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가 연준 이사진을 계속 흔들고 있다라는 소식은 몇 차례 전해드렸을 거예요.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 네. 또 최근에 미국 항소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이 나왔죠. 네.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 결국 금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게 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K-팝 데몬 헌터스 그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 지난달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제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나 증가한 13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역대 최대치 기록이고요.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828만 명.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증가하면서 역시 같은 기간 기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관광객은 중국에서 47만 명, 일본 24만 명, 대만 16만 명, 미국 10만 명 순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를 강타한 캐대헌 열풍이 더해지면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입니다. 네. 이 캐대헌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게 요즘에 캐대헌에 나왔던 한국의 그 명소들, 네. 관광지들을 찾아가는 게 요즘 그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북촌이라든지 낙산공원 또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 이런 실제 배경지로 나온 곳을 보면 구글 검색 트렌드에서 이런 검색 비중이 되게 높아졌다고 하고요. 네. 최근엔 또 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목적 자체가 일종의 K-팝 콘텐츠 같은 걸 소화하기 위한 팬덤 활동과 결합되는 네. 이런 새로운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의 현장을 찾아서 떠나는 이걸 또 요즘 말로 성지순례형 관광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네. 여행사들도 이런 트렌드를 니즈를 반영한 상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 중국산 로봇 청소기요. 이게 해킹에 취약해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네, 뉴스에 사실 계속 이게 나오던데요. 네, 이게 몇 차례 뭐 이런 비슷한 민간 조사 업체 결과가 있기도 했죠.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하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 청소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산 일부 제품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보안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제 조사 대상은 중국산 4종,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 2종 포함해서 총 6종이었고요. 네. 점검 항목을 보면 이제 로봇 청소기를 제어하고 설정하는 모바일 앱의 보안, 또 보안 업데이트 같은 정책 관리, 또 기기 하드웨어 네트워크, 펌웨어 같은 기기 보안 총 이렇게 3개 분야의 40개 항목이었는데요. 네. 중국산 나르왈, 또 드리미, 에코백스 3개 제품의 경우에는 모바일 앱 사용자가 인증 절차가 미비해서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일부 제품에서는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켜질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네. 이 에코백스 이것도 중국산인데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악성 파일 전송 가능성까지도 확인됐습니다. 네. 반면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이나 불법 조작 방지 기능, 또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비교적 잘 마련돼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국내 가전업체들이 로봇 청소기 보안성을 잇따라 강화하면서 사실상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를 시도해 왔는데 이번 실태 조사에서 그 노력의 성과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황 때문이 아닌 구조적 위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지난 20일이었나요? 정부가 기업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입니다. 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의 원인을 좀 짚어보고 타개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석유화학 산업 하면은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끈 산업이자 또 수출 역군으로 손꼽혀 왔는데 이게 몇 년간 좀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인 건지 네. 좀 체감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현재 상황을요. 예, 원래 석유화학 산업은 시클리컬 산업입니다. 그래서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비즈니스인데 네. 사실 이번 같은 사이클은 좀 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로나 직후인 2021년도에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네. 돈도 많이 풀렸었고 내구재 수요도 폭발을 하면서 21년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2022년도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네. 올해까지니까 대략 한 4년 정도 4년 정도 지금 어려운 협황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롯데케미칼 대표적인 우리나라 화학업체인 롯데케미칼이 4년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4년 누적 영업 적자가 1.4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4천억 원. 네. 예.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3년째 적자인데 네. 화학 쪽에서만 5천억 원의 적자를 지금 3년간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 최근에 뉴스화 많이 되고 있는 여천 NCC 네네. 같은 경우가 지금 4년 연속 적자고 4년 누적 적자가 대략 한 1.5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네.
여천 NCC 같은 경우 지금 부채 비율이 거의 한 33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계속 적자인데도 설비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설비 투자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전반적인 영업 저차가 나다 보니까 쌓여 있는 자본금이 없어서 네. 계속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석유화학하면 석유를 원료로 해서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합성 섬유라든가 합성 뭐 고무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죠. 석유화학 산업이잖아요. 사실 우리 실생활에 전반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중요한 제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게 된 게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한국만 힘든 건 아닙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업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유럽에서도 지금 설비 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예, 심지어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 업체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 같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렇게 재무 구조가 좀 흔들리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기사화가 많이 되고 네. 주목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최근 3년 동안 왜 힘들었냐라고 보면 일단 저희가 이 업황을 결정짓는 게 수요와 공급, 원가 이렇게 세 수요, 가지로 공급, 원가. 나눠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유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원유 가격이 중요해요. 네. 근데 2022년 러우 전쟁이 있었고 그 네. 뒤로도 지정학적 요인들이 중동에서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레벨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극대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유가가 높으면 아무래도 물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물가 부담 수요가. 때문에 수요가 위축될 네,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 위축이 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죠. 관세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 부분도 이제 수요를 눌러버릴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원가와 수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 측면은 마지막으로 공급 같은 경우는 중국이 최근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증설을 하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네. 공급적인 부담들도 같이 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급 과잉을 일으켰던 중국마저도 지금 업황이 그럼 안 좋은 네, 거예요. 너무 맞습니다. 많이 짓다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실 글로벌리 4위 정도 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산단 저희가 여수 산단 여수. 같은 경우는 사실 수직 계열화가 쭉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사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네.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히나 힘들어졌던 건 사실 러우 전쟁 이후로 중국 업체들이 워낙 원유를 저렴하게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예, 러시아 원유가 사실은 전쟁이 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원가 부담이 적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중국만 이 러시아 원유를 받았을 수 있었고 인도도 네. 받았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았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란 원유 같은 경우도 네. 우리나라는 못 받았었지만 중국은 전부 다 그걸 다 받았었거든요. 아. 근데 그 원가가 차이가 얼마나 났냐면 네. 10불에서 20불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아, 이게 별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저렴한 원재료를 도입해서 화학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전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공급 과잉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여천 그 NCC 말씀하셨잖아요. 네. NCC가 이제 납사 분해 시설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청취자분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원유가 생산되지 않는 국가다 보니까 네. 중동이라든지 혹은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합니다. 원유를 수입하게 되면 이 원유를 정유업체들이 정제를 합니다. 네. 그럼 정제를 하면 휘발유라든지 등경유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네. 그중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납사라는 네. 제품입니다. 네. 나프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이 납사를 쪼개는 설비들을 저희가 NCC 크래킹 센터. 예, 납사 크래킹 센터라고 네, 해서 네. NCC 설비라고 부르고요. 예.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업체가 이 NCC를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네. NCC 업체들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죠.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 산업 중에서도 이 납사 분해 시설 NCC가 공급 과잉이 특히 많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NCC가 특히나 중국이 설비를 많이 짓는 바람에 네. 이 NCC 쪽이 공급 과잉이 된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NCC로부터 나오는 화학 제품을 받아서 또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하는 화학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다운스트림 업체들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네. 그런 업체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업황이 지금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적자를 전혀 내질 않았어요. 최근에도. 네. 그래서 지금은 업스트림 업체들, NCC 업체들이 좀 많이 힘든 거고, 업스트림은 생산하는 거고. 예, NCC 업체들을 주로 NCC 저희가 업체들이고. 업스트림이라고 부르고요. 네. 반면에 NCC로부터 받아 쓰는 업체들, 다운스트림은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네. 적자를 낸 적이 없어서 최근에 아, 그렇군요. 예, 좀 상황이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오랫동안 그 석유화학 업계를 분석해 오신 분으로 널리 알려져 계신데 사실 이제 많은 산업이 그렇듯이 석유화학 분야도 과거에 또 위기를 겪었고 뭐죠 그 사이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몇 년간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사이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사이클에 우리가 불황의 사이클에 있는 건지 근데 좀 이게 좀 장기화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아예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업황이 꽤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정말 이 사이클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최근 3, 4년 동안 있었던 상황이 정말 유례없는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유가도 너무 높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전쟁 나면서 원가 구조도 굉장히 뒤바뀐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했었던 구간이 최근 한 4년 동안이었다고 보고 결국 이거는 이제 정상화되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이클 자체는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사이클의 저점 신호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한국 구조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중국도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힘들어서 구조조정을 지금 최근에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강도가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자율 규제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네. 거의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구조조정 대상의 범위가 예전에는 30년 이상 된 설비에 대해서 구조조정 대상이었는데 네. 지금 20년 이상 된 설비로 좀 확대시킨 그렇군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에틸렌 80만 톤 이하짜리 설비들도 다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에틸렌 80만 톤 이하짜리는 중국 내에서 대략 한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설비가 모두 다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건 아니고 네. 조사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업체들은 폐쇄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업체들은 개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제 타임라인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뉴스 플로우도 나올 거고 네. 혹은 실질적으로 액션도 취해질 거기 때문에 네. 중국 쪽에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네. 하면 바닥의 시그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그동안 않겠나.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했다라면은 증설 속도의 속도 같은 것도 좀 속도가 좀 완화될 수 있을 것 완화되고 같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아무래도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것 같을 수 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공급 요인이 조금 완화될 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럼 석유 화학 산업의 위기가 전 산업으로까지 번질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원관님께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NCC 업체들이 네. 시총 사이즈도 크고요. 네. 그리고 기업 사이즈도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모든 업체들이 다 지금 힘든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부가 그 지난달 20일이었잖아요. 네. 석유화학 구조 개편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그 수평 통합과 수직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평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업체들끼리 설비를 없애는 통합시키는 예, 네. 그거를 수평 통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수직 통합 같은 경우는 정유사와 화학 업체를 합치는 방안 아, 네.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수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러한 방안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전체 에틸렌 설비가 대략 한 1,400만 톤 정도가 네. 되는데 최대한 370만 톤까지 줄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설비의 대략 한 25%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얼마를 줄여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얼마나 줄일지 연말까지 계획안을 짜오면 거기에 기업들 니네들이 짜봐라. 짜와서 네. 짜오면 네. 우리가 금융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혹은 뭐 법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한 3개월 네. 안에 이야기가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들끼리 이제 나름대로 눈치 보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각종 안들을 이제 회사들은 최적의 방안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자구 노력을 우선으로 하고 정부 지원은 나중에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맞습니다. 지금 방침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 좀 아까 아쉽죠. 예. 어떤 면에서 아쉽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기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좀 정책들을 먼저 구체적으로 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해봐라라고 나오니까 가이드라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꽤 부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내가 나서서 우리가 통합을 하겠다, 줄이겠다, 구조조정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산단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고용 그 효과도 크고 이런데 그게 먼저 나서서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또 이제 정부에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뭐 조선업의 예를 봐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가장 경쟁력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설비들을 먼저 폐쇄하겠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밝힌 기업은 없는 것. 예, 없는데 그렇죠.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방송에서 그런 것 같고. 네. 근데 지난해 말인가에도 그 석유화학 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그 없었나요? 당시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실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말 25%까지 줄여야 되는 게 정부의 판단인. 우리가 25%는 아까 중국이 25%를 줄여야 된다고 하셨나요? 우리나라 전체 설비의 25%를 줄인다고 얘기한 거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얼마나 줄일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아마 이번 달 초중순 정도에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각 기업마다 상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구조조정 방향 이런 걸 잡는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그렇다면은 혹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석유화학 설비라든가 어떤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같은 게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풀었었는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1980년대부터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본은 사실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초기에는 아까 제가 수평통합이라고 말씀드렸던 업체들끼리 그냥 사업부를 떼내서 합치는 정도에 그쳤었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의 설비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 201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업체별로 이해관계를 좀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2010년대부터 설비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 범용 제품들을 줄여나가면서 일본 업체들은 스페셜티를 많이 했고요. 범용 제품이란 게 어떤 거? 예를 들면 거죠? 저희가 흔히 쓰는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범용 제품이라고 부르고 네. 예를 들면 스페셜티. 가전 제품이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스페셜티 쪽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일본이 예전에 또 IT 강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T 쪽으로 소재 쪽을 육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화학보다는 그런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두고 이쪽으로 개발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일본 업체들의 체질이 많이 변화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게 40년간 이렇게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해오는 사이에 우리는 오히려 그동안 몸집 불리고 설비를 맞습니다. 많이 늘려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외형 성장에 집중을 했었죠. 그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을까요? 사실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일본은 그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외형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우리가 규모를 늘렸던 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사실은 외형을 좀 축소를 시키고 스페셜티로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했던 거는 최근에 좀 약간 패착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과 같이 똑같이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상황과 시대가 다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어쨌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내수에 맞게 사이즈를 회사 그 규모 사이즈를 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출 경쟁력이 앞으로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수출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내수 사이즈에 맞게 네. 규모를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5% 정도의 규모 축소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수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여력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은 방안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전방 산업도 굉장히 좋은 산업에 같이 함께 성장을 보였었던 모습들 보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그 경쟁력 있는 산업들과 같이 이제 함께 해서 소재 산업들을 좀 키워나가면 네.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어쨌거나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뭐 정부 기금을 또 지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네. 또 세제 혜택이라든가 전기료 감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산업용 전기료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과거 대비해서 원가 부담이 또 한 번 올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실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전기료를 조금 내려주는 방안이라든지 혜택을 좀 주는 산업용 산업 전기요금에 대한 네. 혜택을 좀 기존 주는 얼마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대략 한 20-30% 정도는 원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언제보다요? 대략 한 1년 전보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업황도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전기료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기료를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좀 낮춰줄 수 있는 방안들.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길게 보면 뭐 어제도 그 공청회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고부가 제품 투자할 때 세제 감면이라든지 네. R&D를 R&D를 하게 되면 그때 금융 지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성에 합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주는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뭐 공정거래법 리스크를 그나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법이다 이러면서 지금 법 제정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석유화학 업체들이 뭐 워낙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방안이라도 좀 제시해 주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제 25%라고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옥석가리기가 분명히 진행될 것 같고요. 방향성이. 그렇다면은 투자자들도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은요. 아무래도 이 구조조정의 타임라인이 아까 제가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연말까지 얼만큼 본인들이 규모를 줄일지에 대해서 내용을 써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장 어려운 상황이 바로 타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좀 덜한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네. 상대적으로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무적인 부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건전한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은 향후에 구조조정이 돼서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네. 그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재무 구조가 좀 좋은 업체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조금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위기의 석유화학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 기업 각각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줄여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설비를 폐쇄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돈 받지도 못하고 설비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설비를 외부로 팔고 싶을 거예요. 예, 네. 그냥 고철덩이로 없애는 것보다는 외부로 파는 게 좀 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데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산업이 기간 산업입니다. 예, 석유화학 제품이
결국은 우리 2차 전지가 지금 커지는 데 있어서도 네, 기반이 석유화학이 맞습니다. 됐었고요. 예. 그래서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서울의 집합 건물 증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늘어났길래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의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서울 지역의 집합 건물의 증여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이제 3,399건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올해 상반기는 이제 3,878건 정도로 한 16%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이제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난 이제 4월에서 6월까지 증여가 많았는데요. 네. 매월 700여 건 이상 증여를 기록했고요. 뭐 7월 같은 경우는 802건 기록하면서 800건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이제 관련 건수가 이제 500건이 채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수치가 거의 뭐 2배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집합 건물이라고 나오잖아요. 집합 건물이면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아파트 뭐 이런 거요. 좀 그러니까 뭐 귀에 익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집합 건물은 이제 하나의 건물이 구조상 여러 부분으로 구분이 돼서 각각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집합 건물에 포함되는 그 부동산 상품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상가 그리고 네. 요즘 시장상이 썩 좋지 못하죠. 이제 지익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이제 집합 건물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구분해서 이제 매각이라든지 네.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다 집합 건물이다.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의 증여 건수가 올 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이 지역은요? 말씀이신 거죠. 서울에서. 네, 근데 이제 원래 증여라는 게 보통 이제 뭐 부모라든가 조부모가 뭐 자녀나 뭐 손자손에게 이렇게 그 뭐죠? 그 부동산 말고 뭐 현금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제 물려주는 네. 거를 말하는데 네. 그 증여를 받게 되면 이제 일단 세금을 내야 되죠. 네,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증여세는 타인에게 이제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이제 받는 분이죠.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증여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자산을 이제 주는 분은 이제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분은 수증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주는 경우 이제 자녀분이 이제 증여세를 내시게 되는데요. 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전, 부동산, 주식, 차량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재산 외에도 재산적 뭐 가치가 있는 권리, 이제 네. 분양권 같은 경우도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비교적 가액 수준이 높고 또 가계 자산의 비중이 사실 부동산에 70% 이상 몰려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증여가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증여세가 뭐 시세라든가 뭐 이거에 그걸 기준으로 바로 세율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네, 되죠? 이제 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이제 과세 표준 구간별로 누진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네. 세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이제 10%에서 이제 50%까지 네.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는 이제 세율이 10% 정도이고요. 1억 원 초과해서 5억 원 이하는 이제 세율 20%의 누진 공제액
1,000만 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세율에 그리고 누진공제율이 6천만 원입니다. 뭐 이 외에 사실상 이제 30억 초과 같은 경우는 50% 세율의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인데요. 네. 좀 예를 들어 보면 증여과세 표준이 3억 원일 경우 네. 그 세액 3억 원 곱하기 20% 20% 마이너스 1,000만 원. 누진 이렇게 해서 공제를 빼야 예, 되니까. 5천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증여세율 인하를 포함한 이제 상속세, 증여세 이 세제 개편 논의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나오긴 했는데 뭐 이렇게 법안으로 어떻게 통과된 건 없고 이제 이전 거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본래는 이제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증여세 최고 세율이 이제 50%인데 그 부분을 이제 40%로 낮추는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제시가 된 적이 있었고요. 네. 기존 증여 과세 표준이 제일 낮은 것이 1억 원 이하였던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을 이게 2억 원으로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되면서 과거의 증여세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여세율 그 상속세율 인하 얘기가 나오면 인하가 되면 이제 그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그 법 통과는 안 됐는데 집합 건물 증여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제 증여세율을 좀 인하한다는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증여를 뒤로 미루기도 했었는데요. 더 이상 미루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단계 더 오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네. 과표가 조금 더 쌀 때 증여를 하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외에도 이제 상속세 회피나 절세 목적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게 되면 이제 네. 그분들이 사망할 때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속세로 증여가 아닌 상속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살아계실 때 생전 증여를 나눠서 하시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증여 같은 경우는 일정 공제와 분산 증여를 통해서 좀 세부담을 상속세와 달리 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 그 직계 비속 자녀분들에게 증여재산 공제할 때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증여공제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 법이 바뀌어서 이제 혼인이나 출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평생 1억 원까지 가능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이제 10년 중위로 반복해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계획적인 분할 증여가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간다든지 또는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한다든지 요럴 때 증여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 증여세 공제 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증여 받는 사람 아까 수증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수증자가 배우자일 때, 뭐 직계 존속일 때 따라서 다 공제 한도가 다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일 높습니다. 네. 6억 원 정도로 증여 공제 한도가 상당히 높기도 한데요. 이제 증여를 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뭐 예를 들어 19세 이상 성년은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미성년자는 이제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혼인일, 그러니까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후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또는 출생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뭐 최대 1억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증여세 내지 않고.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 양가 부모님에게 네. 결혼을 통해서 양쪽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신다고 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왜 증여세를 3억이죠? 잠깐만요. 맞습니다. 여기 일단 혼인에 따라서 각각 1억씩. 1억 원씩 그럼 2억이잖아요. 받는 2억이죠. 네. 거기에 이제 성년 자녀에게 5천만 그 원씩 합산 안 되고 따로 네, 해요? 맞습니다. 오, 괜찮은 거군요. 10년 동안이니까요. 10년 내에
각각 또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결혼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3억 원 정도를 무상으로 증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결혼을 많이 하라 이런 의미인 맞습니다. 거죠. 네. 네네네. 자, 아까 말씀하신 거 좀 여쭤볼게요. 가격이 많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려는 이유도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 서울의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매우 높게 상승하면서 네. 좀 자녀 세대로의 자산 이전 필요가 좀 증가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뭐 서울 같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은 뭐 이제 실버 세대 부모님 세대의 입장에서는 뭐 자산을 자녀에게 좀 조기 이전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한 푼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저가 자산일 때 증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실제 서울 아파트의 호당 평균 가격을 보면 우리가 2020년만 하더라도 이제 9억 원 정도였는데 그 올해 기준으로는 거의 13억 7천만 원 정도로 그렇군요. 가격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거의 이제 5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47% 정도 오른 것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네. 그러니까 증여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면 결국 과세 표준을 곱하는 세율도 동시에 높아지기 때문에 네. 뭐 향후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명하다고 느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요즘은 증여자도 연세가 많고 증여받는 분들도 나이가 많은 그런 네. 노노 증여 이게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서울 집합 건물 증여인의 연령별 비중 중에 그 60세 이상 증여인의 비중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긴 합니다. 그 60세 이상의 증여인 비중이 그 2020년에는 59.5% 정도 됐는데요. 네. 지난해 이제 69.7%로 이제 60%대로 접어들었고요. 특히 올해 7월 기준으로는 누적 수치가 73.9%로 60세 증여하시는 부모님들이 거의 7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거기에 이제 70세 이상의 증여의 비중도 2020년에는 26%였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는 한 43% 정도 되니까 네. 사실상 이제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서 증여를 하는 패턴들도 동시에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뒤로 늦춘다는 거죠, 네, 증여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되고 오래 사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노후의 네. 생활비로 쓰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장수명이라고 오래 이제 사시다 보니까 네. 증여 시점을 일부는 뒤로 늦추면서 네. 사실 수증자 입장에서도 자녀분도 동시에 나이가 들어가는 노노증여가 예, 증여하는 것으로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조만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걸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이게 부동산 증여 상황도 좀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뭐 이제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이 9월 초, 뭐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올 그러니까요. 것이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네. 이제 공급 대책도 나올 수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 3개구나 용산 지역에 지정돼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을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한강변 일대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세금이 좀 무거워집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마포, 성동, 뭐 영등포, 강동구, 과천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가 좀 무거워지는 이슈가 생기는데요. 네. 뭐 정부가 규제책을 발표하기 전에 사실상 이제 다주택의 입장에서는 뭐 집값 급등에 대한 이슈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다주택이나 규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세부담 가능성이 커질 것을 예상해서 뭐 이런 지역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녀로의 부동산 증여 이전 네.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좀 괜찮은 증여 전략이 있다라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뭐 일단 동일 증여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여러 번 하게 되면 합산을 통해서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10년 단위로 끊어서 증여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계 존속이 동일 증여인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네네.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소급해서 네. 10년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네. 주의하실 필요가 아버지 어머니 있겠고요. 한 몸이에요. 부부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중자인 자녀가 사실 이제 증여세를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면 증여세도 대신 납부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